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4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25개 구청장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서정엽 권한대행과 25개 구청장이 회의를 했는데요. 주로 한 내용 자체는 선거의 중립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양측의 어떠한 개입이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혹시나 이 코로나의 감염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방역에 대한 부분도 주문하는 취지였습니다. 공정성 이슈,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감염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됐던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 착실히 준비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수막 훼손 사건이 잇따르면서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그 선거 기간 동안 선거 벽보와 현수막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지금 사건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에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26일 밤에 피의자 김 씨가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 씨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선거 벽보를 훼손했을 뿐이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네, 요즘 저도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벽보가 좀 쫙 붙어 있어요. 네. 사실 벽보 앞에 아이들이 모여서 막 구경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좀 예기치 일부러 그랬든 일부러가 아니든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규정 마련되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작년 그 4.15 총선 때 선거의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던 것으로 기소가 된 70대 남성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거 벽보, 현수막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과연 지금 이제 디지털이 발전하고 SNS를 통해서 수많은 이 홍보가 가능한 시점에 굳이 현수막과 선거 벽보가 필요하냐의 논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이라든가 인지도가 낮은 신인 정치인의 경우에 SNS를 통해 역할보다도 어찌 보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이 그분들에 대한 홍보나 인지도 상승을 더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벽보나 현수막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꼭 보호가 돼야 되는 역할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지금 우편으로 홍보물 받아봤거든요. 예. 사실 그 올 칼라에 다 국민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좀 나오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셔야겠고 이걸 우리 받아보는 우리들도 좀 경건하게 그래서 좀 그렇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투표소 설치도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정말 코앞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야는 이제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죠. 네. 여야의 지금 동태랄까? 어떤가요? 지금 선거와의 막바지 왔기 때문에 특히 표심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의혹에 대한 해명도 많아지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한 형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경우에 그 김종인 후보 또는 그 연대했던 그 안철수 후보까지 연일 유세에 참석하고 있고, 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낙현 대표가 직접 그 유세에 참여하면서 여러 또 민주당의 대표들이 또는 중진 위원들이 많이 합세해서 선거 활동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굉장히 국민들도 관심이 높고 누가 우세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또 특히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만큼 옷 색깔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얗게 입고 와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좀 압도적인 표차를 벌이고 있어요. 지지율이 무려 지금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 오세훈 후보의 이런 강세 이유 뭐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60세 이상의 후보, 60세 이상의 유권자들이 지지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40대, 50대에 대한 부분도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 박영선 후보와 달리 장점으로 많이 손꼽히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년 남은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새로운 누군가가 왔을 때 1년간의 시간을 호송세월하지 않고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많은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점에서 경험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 정당에 대한 비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작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보다 조금 더 지지율이 더 많이 앞서고 있는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일단 큰 몫을 하긴 했겠죠. 그렇죠. 이제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쨌든 좀 그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지만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지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형태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뭐 심판론 이런 부분도 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네. 박영선 후보 만만치 않은 후보죠. 바짝 뒤를 쫓고 있고 뭐 연일 뭐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마지막으로 이제 판세를 좀 뒤집을 만한 그런 카드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박영선 후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소상인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수많은 경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을 키워나가고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또 강한 강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또 모습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여당의 많은 적극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판세는 어느 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판세는 언제나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굉장한 두 후보가 나왔어요. 뭐 워낙 뭐 유명하신 것도 그렇거니와 그렇죠. 뭐 정치적인 경력도 그렇고 사실 진짜 정말 노련함 대 노련함의 싸움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두 분이 또 굉장히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뒤에 구체적인 공약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네. 이 두 분이 내세우고 있는 공약의 실효성 내지는 두 분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 뭐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더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일단 정부와의 이 정부 또는 국회와의 관계에서 서울시장만 유일한 어찌 보면 야당 후보가 그렇죠. 야당 시장이 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국회나 정부를 뒤집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여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조금 더 힘에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약을 실현함에 있어서. 근데 박영선 후보가 제시하는 안건들 또는 공약들도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많이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금이 많이 나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사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지금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네. 한 분은 사실 밀고 나갈 힘이 지금 부족하실 단계고요. 네. 서울 시의회 구성 자체가 지금 사실 다 여권 인사들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금 추진해 나갈 힘이 부족하고 또 한쪽에서는 추진해 나갈 자원이 지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TV 토론회 보셨어요, 변호사님? 네, 저도 봤습니다. 아, 굉장히 뭐 설전이 오가고는 있는데 사실 저도 조금 실망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실망했다는 분들 많아요. 많죠. 이게 특히 이 선거에 대해서 저도 이 선거를 이제 20대 만 20대가 되면서 이제 선거를 경험을 했지만 특히 20, 30대의 경우에 이 흑색 선전 또는 상대방의 비난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 모습을 보고 공약일 위주로 또는 서울시정을 맡게 된 누군가에 대한 뭐 정체성 또는 가치 이런 부분이 많이 혼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을 서울시장을 뽑았을 때 정말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정책 비전도 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양 후보 다 좀 네거티브 공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아까운 그 귀한 공중파 방송 시간을 그렇죠. 사실 서로를 좀 비난하는 데 쓰시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항상 선거마다 반복되는데 또 개선이 안 계속 되는 게 반복되고 있죠. 네. 근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쉬운데요. TV 토론회를 놓고 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느냐. 권력형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사실 이 보궐선거의 시작은 이제 박원순 시장의 부재 때문이죠. 그 사건의 그 부재가 발생하게 된 이 사건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부분, 피해자를 지칭하는 뭐 용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궐선거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이미 우리 서울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이 보궐선거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과는 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궐선거의 쟁점은 오세훈 시장의 뭐 내곡동 토지 그렇죠. 또는 뭐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박영선 후보를 비롯한 이 정부의 어떤 실책 이런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서울시장의 이 선거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던 이 사건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좀 설명이 되거나 이 부분이 제대로 또한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지책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약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도 그렇게 안타깝다고 여겨지는데요. 뭐 권력형 성폭력을 포함해서 뭐 젠더 이슈라던가 뭐 성폭력 관련한 이슈들, 뭐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엠번방도 그렇고 아동학대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이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 부분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잘못을 하더라도 공무원 조직에서 또는 권력형 어떤 기관에서 배제를 바로 하겠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원칙은 세웠지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론은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젠더 이슈든 아니면 이 성폭력의 문제든 성희롱의 문제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안건들이 계속 논의되거나 이런 부분이 드물고 대부분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재개발 또는 내곡동 땅에 대한 논란 이것만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제 그런 중요한 논의들이 빠졌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청년층에서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고 선거가 이제 꽃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네거티브 공방만 오가니 나 선거하기 싫다. 네. 뽑을 사람 정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특히 2030 세대의 경우에 취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지금 이 TV 토론회나 이런 SNS를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 시장으로서 정말 가능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의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네거티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또는 내가 살아갈 모습에 대한 부분을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 또는 이 정책이 없는 공약이 없는 상황에서 그 네거티브만 있는 이 선거에 대한 자꾸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청소년층이 사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할 맛 안 나는 세상이다 이런 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 중 가장 중요한 지금 당장 급한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저는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집값이 오르기는 너무 올랐습니다. 네. 이건 사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특히 정말 집값 문제는 문제라서 네.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양 후보가 어떤 입장 가지고 있는지 지금 눈과 귀가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양 두 후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정책 비교 좀 해주시죠. 사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게 재개발입니다. 그렇죠. 특히 강남과 강남을 포함한 여러 용산도 뭐 아현동 수많은 지금
구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재개발 문제가 있는데요. 재개발을 완화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완화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행을 할 때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를 놓고 지금 이제 양 후보의 정책이 공약이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형 형태의 재개발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박영선 후보의 경우에도 이 재개발을 주도를 하는데 공공을 꼭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박영순 후보의 이 공약은 정부의 어떤 기조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뭐 공공 주도형 어떤 분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두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형태는 공공이냐 민간이냐고 구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점에서는 일단 재개발을 좀 더 확대하고 허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두 후보의 어떤 기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비슷한 기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재개발, 재건축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은 좀 어쨌든 동일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냐, 그렇죠. 또 이제 집값 안정화가 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공약이 또 매일매일 이슈로 떠오르고 두 분 다 이제 뭐 부동산을 관련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쏟아지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이제 공사판이 돼버리는 건 아니냐,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서울 시내 제가 출근하는 길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아예 그 공간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이제 뭐 광진구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동부지방법원을 자주 갔었는데요. 지금은 동부지방법원이 이제 이전을 했죠. 그러니까 문정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다 흙바닥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면 몇 개월 또는 1년 후에는 또 아파트가 지어져 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문정동이 그렇고 지금 뭐 장위동도 그렇고 뭐 기름동도 그렇고 이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 공사판이죠. 계속 공사판이다 보니까 뭐 비싼 먼지도 계속 발생하고 덤프 트럭에 대한 사고도 생기고 뭐 추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뉴욕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 늘 동시가 좀 공사판이긴 해요. 그렇죠. 공사판인 건 맞지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그래서 서민 주거가 어떻게 안정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두 후보 공약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남는 그런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변호사님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 어떤 걸 보면 좀 지켜보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 좀 정리해 주세요. 사실 저 또한 이 투표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을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건 정당에 대한 부분일 수 있지만 후보에 대한 지지일 수도 있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어느 후보든지 그 부동층 이 상황에 대해서 관전을 하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를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책에 대한 부분 또는 서울 시민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조금 더 보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서울 시민의 표심을 얻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한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시장 선거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되거든요. 지금 사실 주거가 전혀 안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청장년층이 지금 결혼도 사실 좀 하기가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이런 주거 안정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출산율도 지금 사실 한 명이 채 안 되는 지금 그렇죠. 0.78 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들 정말 많은데 뭐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출산율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좀 아쉬움은 남는 그런 상황인데 부디 훌륭한 분이 뽑히셔서 그 훌륭한 분이 그에 걸맞는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강렬한 소망을 담아보면서 내일이 탑 이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